마음, 나스메 소세키 지음, 중편, 부모님과 나. 일. 집에 돌아와서 의외로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기운이 지난번 보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오, 왔느냐? 그래. 그래도 졸업을 해서 다행이구나. 잠깐 기다려라. 지금 얼굴 좀 씻고 오마. 아버지는 정원에서 무언가 하던 참이었다. 낡은 밀짚 모자 뒤로 햇볕을 가리기 위해 묶어둔 지저분한 손수건을 너풀거리며 우물이 있는 뒷마당 쪽으로 돌아가셨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평범한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는 이를 예상 이상으로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송구스러웠다. 졸업을 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이 기쁨과 졸업식 날 밤 선생님 댁 식탁에서 축하하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의 표정을 비교했다. 나에게는 입으로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선생님이 별것도 아닌 일을 신기한 듯 기뻐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고상해 보였다. 나는 마침내 아버지의 무지에서 나오는 시골스러운 면에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하는 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졸업하는 사람은 매년 몇백 명씩 나옵니다. 나는 결국 이런 말투를 내뱉고 말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묘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저 졸업했으니까 잘 됐다고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졸업이야. 좋은 일이지만은 내 말은 좀 더 의미가 있단다. 그걸 네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뒷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아버지는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으나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내가 잘 됐다는 소리란다. 나는 네가 알다시피 이런 병자가 아니냐. 지난 겨울 너를 만났을 때만 해도 길어야 서너 달 정도겠거니 생각했단다. 그런데 어찌된 복인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구나. 거동에 불편함 없이 이러고 있지. 그런데 네가 졸업을 해주었어. 그러니 기쁜 거란다. 애써 공들인 아들이 내가 죽은 뒤에 졸업하는 것보다 정정할 때 학교를 마쳐주는 것이 부모 마음에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큰 뜻을 품은 내 눈에는 고작 대학 졸업한 걸로 잘됐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별로 달갑지 않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 한번 보렴. 입장이 조금 다르단다. 즉 졸업은 너보다 이 나에게 더 잘된 일이란 말이다. 알겠느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사과하기 이전에 송구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태어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계셨던 모양이다. 게다가 내가 졸업하기 전에 죽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셨던 모양이다. 그 졸업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와닿을지도 생각지 못했던 나는 정말 어리석은 놈이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졸업증서를 꺼내어 그것을 소중한 듯 아버지와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증서는 무언가에 눌려 원래 형태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펴셨다. 이런 건 돌돌만 채로 손에 들고 오는 법이다. 안에 심이라도 좀 넣지 그랬니? 어머니도 옆에서 거드셨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시더니 일어나 방 안에 도코노마 장식 공간나로 가셔서 누구의 눈에도 금방 띌 정면에 증서를 놓으셨다. 평소의 나였다면 곧장 무어라 한마디 했을 테지만 그때의 나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조금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한번 습기가 찬 종이 증서는 좀처럼 아버지 마음대로 펴지지 않았다. 적당한 위치에 놓자마자 곧 스스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려 했다. 이
나는 어머니를 따로 불러 아버지의 병세를 물었다. 아버지는 저렇게 정정하게 정원에 나가거나 하시는데 저대로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구나. 아마 다 나으신 모양이야. 어머니는 의외로 태연하셨다. 도시와 동떨어진 숲과 논 속에 사는 여느 여성들처럼 어머니는 이런 방면에 문외한이셨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는 그렇게 놀라고 걱정하시더니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홀로 기이한 느낌을 품었다. 그래도 의사는 그때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선고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람 몸만큼 신기한 게 없다는 게지. 그렇게 의사가 엄하게 말했던 양반이 지금까지 쌩쌩하시지 않니? 엄마도 처음엔 걱정돼서 가급적 안 움직이게 하려 했단다마는 저 성미 알잖니? 요양은 하시면서도 고집이 세서 말이다. 자기가 괜찮다 싶으면 내 말은 도통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 나는 지난번 돌아왔을 때 억지로 자리를 걷어치우고 수염을 깎던 아버지의 모습과 태도를 떠올렸다. 이제 괜찮다. 내 엄마가 너무 요란을 떨어서 문제야. 라고 말하던 그때의 말을 생각해보니 어머니만 탓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곁에서 좀 주의를 드려야죠라고 말하려던 나는 결국 사양하며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 병의 성질에 대해 내가 아는 한을 가르쳐주듯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선생님과 사모님으로부터 얻은 지식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별로 감동한 기색도 보이지 않으셨다. 그저 역시 같은 병이로구나. 가엾기도 해라. 그분은 몇 살에 돌아가셨니? 하고 물으실 뿐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그대로 두고 직접 아버지를 향했다. 아버지는 나의 주의를 어머니보다는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맞는 말이다. 내 말이 옳아. 하지만 내 몸은 결국 내 몸이고 이 몸에 대한 요양법은 오랜 경험상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다. 거봐라 라고 하셨다. 그래도 아버지는 스스로 확실히 각오는 하고 계신답니다. 이번에 제가 졸업해서 돌아온 걸 무척 기뻐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그 때문이에요. 살아있을 때 졸업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정정할 때 면허 증서를 가져오니 그게 기쁘다고 아버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너 입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다. 속으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셔. 그럴까요? 아직 10년, 20년은 더 사실 생각이야. 물론 가끔은 나한테도 마음 약한 소리를 하시긴 한다만 나도 이래봐선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 내가 죽으면 당신 어떡할 거야? 혼자 이 집에 있을 거야 하는 식으로 말이지. 나는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 홀로 남겨졌을 때의 낡고 넓은 시골집을 상상해 보았다. 이 집에서 아버지 한 사람을 빼낸 뒤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 형은 어떻게 할까? 어머니는 뭐라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다시 이곳 땅을 떠나 도쿄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선생님의 조언, 아버지 건강하실 때 나누어 가질 것은 미리 나누어 받아두라는 조언을 문득 떠올렸다. 뭐 말이다. 스스로 죽는다 하는 사람치고 정말 죽는 법 없으니 안심해라. 내 아버지 같은 양반도 죽는다 하시면서 앞으로 또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를 일이야. 오히려 잠자코 있는 건강한 사람이 더 위험한 법이지. 나는 논리에서 나온 것인지 통계에서 온 것인지 모를 이 진부한 듯한 어머니의 말씀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3. 나를 위해 팥밥을 지어 손님 대접을 하겠다는 상의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일어났다. 나는 돌아온 당일부터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이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거절했다. 너무 거창하게는 하지 마세요. 나는 시골 손님들이 싫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아 찾아오는 그들은 무슨 건수라도 생기면 좋다는 식의 사람들 뿐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들을 접대하는 자리를 괴롭게 느껴왔다. 하물며 나 때문에 그들이 온다고 하니 나의 고통은 더욱 심할 것으로 상상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체면에
그런 천박한 사람들을 모아 떠드는 건 그만두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저 너무 거창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거창하다 한다마는 조금도 거창한 게 아니란다. 일생에 2번 있을 일이 아니지 않니? 손님 대접 좀 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사양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내가 대학을 졸업한 것을 마치 장가라도 보낸 것과 같은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 계신 듯했다. 안 불러도 좋겠다마는 안 부르면 또 뒷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험담을 신경 쓰고 계셨다. 실제로 그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곧장 누워라 떠들어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도쿄와 달라서 시골은 번거로우니까 우루사이 말이다. 아버지는 이렇게도 덧붙이셨다. 아버지 체면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다시 한마디 보태셨다. 나 역시 고집만 피울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2분 좋을 대로 하시라 마음먹었다. 요컨대 저를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일 뿐입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듣는 게 싫으시다는 뜻이라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요. 2분께 불이익이 되는 일을 제가 굳이 주장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드니 곤란하구나. 아버지는 떫은 표정을 지으셨다. 꼭 너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만 너도 세상 이치으리 정도는 알 것 아니냐. 어머니는 이렇게 되자 여자답게 횡설수설하셨다. 그 대신 말수만큼은 아버지와 나 둘을 합쳐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공부를 시켜놓으니 인간이 자꾸 따지기만 해서 안 되겠군. 아버지는 단지 이 한마디만 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서 아버지가 평소 나에게 품고 있던 불평 전체를 보았다. 나는 그때 나의 말투가 각진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불평만을 억지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다시 기분을 바꿔서 손님을 부른다면 며칠이 좋겠냐며 내 사정을 물으셨다. 딱히 바쁠 것 없이 그저 낡은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버지가 한 발 물러선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이 온화해진 아버지 앞에 고집부리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초대 날짜를 정했다. 그 날짜가 오기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메이지 천황의 발병 소식이었다. 신문을 통해 곧 일본 전역으로 퍼진 이 사건은 한 채의 시골집 안에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가닥이 잡혀가던 나의 졸업 축하 잔치를 먼지처럼 날려버렸다. 아무래도 삼가는 편이 좋겠구나. 안경을 쓰고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듯했다. 나는 지난번 졸업식 때 예년처럼 대학으로 행차하셨던 폐하를 떠올리곤 했다. 사. 적은 식구에겐 너무 넓은 낡은 집이 적막한 가운데 나는 짐을 풀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왠지 나는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저 어지러운 도쿄 하숙집 2층에서 멀리 달리는 전차 소리를 들으며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편이 훨씬 긴장감이 있고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었다. 나는 툭하면 책상에 기대어 설잠을 잤다. 때로는 아예 베개까지 꺼내어 본격적으로 낮잠을 탐하기도 했다. 눈을 뜨면 매미 소리가 들렸다. 꿈에서 이어지는 듯한 그 소리는 갑자기 소란스럽게 귓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며 때때로 슬픈 감정을 품었다. 나는 붓을 들어 친구들 누구누구에게 짧은 엽서나 긴 편지를 썼다. 그 친구들 중 어떤 이는 도쿄에 남아 있었고 어떤 이는 먼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답장이 오는 이도 소식이 닿지 않는 이도 있었다. 나는 당연히 선생님을 잊지 않았다. 원고지의 세장 남짓, 고향에 돌아온 뒤에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목 삼아 써 내려간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나는 그것을 봉할 때 선생님이 과연 아직 도쿄에 계실지 의구심이 들었다.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집을 비울 경우에는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머리를 짧게 깎은 여성이 어디선가 와서 집을 봐주는 것이 관례였다. 내가 예전에 선생님께 저분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누구로 보이냐고 되물으셨다. 나는 그분을 선생님의 친척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나에게는 친척이 없어요 라고 답하셨다.
선생님의 고향 친척들과 선생님은 전혀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다. 내가 궁금해했던 그 집 보는 여성은 선생님과는 인연이 없는 사모님 쪽 친척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우편을 보낼 때 문득 폭이 좁은 띠를 편안하게 뒤로 묶고 있던 그분의 모습을 떠올렸다. 만약 선생님 부부가 어디론가 피서라도 떠난 뒤에 이 우편물이 도착한다면 그 할머니가 그것을 곧장 휴양지로 보내줄 만큼의 기지와 친절이 있을까 따위를 생각했다. 정작 그 편지 속에는 이렇다 할 중요한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음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저 나는 외로웠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난 겨울에 돌아왔을 때만큼 장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장기판은 먼지가 쌓인 채 방 한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특히 폐하의 발병 이후 아버지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매일 신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이 제일 먼저 읽으셨다. 그리고 그 읽을 거리를 일부러 내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셨다. 여보게보게나 오늘도 천황 폐하의 소식이 자세히 나왔다네. 아버지는 폐하를 항상 천자님이라 부르셨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천자님의 병도 아버지 것과 참 비슷해 보이는군요. 이런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가슴 속에는 또 아버지가 언제 쓰러지실지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괜찮을 게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직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말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보증을 스스로 내리면서도 곧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감하고 계신 듯했다. 아버지는 정말 병을 무서워하고 계셔요. 어머니 말씀처럼 10년, 20년 더 사실 기세는 아닌 것 같군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잠깐 가서 장기라도 좀 두시라고 권해보렴. 나는 방구석에서 장기판을 꺼내 먼지를 닦았다. 오. 아버지의 기운은 서서히 쇠약해져 갔다. 나를 놀라게 했던 손수건 달린 낡은 밀짚 모자가 자연스레 잊혀졌다. 나는 시커멓게 그을린 선반 위에 놓인 그 모자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가 이전처럼 가볍게 움직일 때는 좀 더 자중하시기를 걱정했다.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있게 되니 역시 예전이 더 건강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자주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전히 기분 탓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머릿속은 폐하의 병과 아버지의 병을 연결해 생각하고 계셨다. 나에겐 꼭 그렇게만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이 아니에요. 정말 몸이 좋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기분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멀리서 유능한 의사라도 불러 한번 보여드려야 하나 고민했다. 올해 여름은 너도 지루하겠구나. 모처럼 졸업했는데 축하도 못 해주고 아버지 몸도 저러시니. 게다가 천자님 병원까지. 차라리 돌아오자마자 손님이라도 부르는 게 나았을걸. 내가 돌아온 것은 7월 5, 6일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손님을 부르자고 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그리고 드디어 날짜를 잡은 날은 거기서 다시 일주일 남짓 뒤였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느긋한 시골에 돌아온 나는 덕분에 원치 않는 사교상의 고통에서 구제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조금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시는 듯했다. 붕어. 임금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버지는 그 신문을 손에 들고 하셨다. 천자님도 결국 숨을 거두시는구나. 나도. 아버지는 그 뒷말을 잊지 않으셨다. 나는 검은 얇은 비단을 사기 위해 마을로 나갔다. 그것으로 깃대의 구슬을 감싸고 깃대 끝에 새치폭의 띠를 달아 대문 옆에서 비스듬히 길 쪽으로 내밀었다. 깃발도 검은 띠도 바람 없는 공기 속에 축 늘어졌다. 우리 집 낡은 대문 지붕은 지프로 덮여 있었다. 비바람을 맞고 시든 그 집 색깔은 유독 변색되어 옅은 회색을 띠었고 곳곳에 굴곡진 것까지 눈에 띄었다. 나는 홀로 대문 밖으로 나가 검은 띠와 하얀 무명천 그리고 그 속에 물들인 빨간 일장기 무늬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지저분한 지붕 지폐 비치는 것도 보았다. 나는 예전에 선생님으로부터 자네 집의 생김새는 어떤 모양인가? 내 고향 쪽과는 꽤 분위기가 다르겠지? 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을 떠올렸다. 나는 내가 태어난 이 낡은 집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나는 다시 홀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 책상이 있는 곳으로 와서 신문을 읽으며 먼 도쿄의 풍경을 상상했다. 나의 상상은 일본에서 제일 가는 큰 도시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화면에 집중되었다. 나는 그 검은 빛 속에 움직이지 않으면 수습이 되지 않게 된 도시의 불안하고 웅성거리는 가운데 한 점 등불처럼 선생님의 집을 보았다. 나는 그때 이 등불이 소리 없는 소용돌이 속에 자연스럽게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잠시 뒤면 그 불도 다시 툭 하고 꺼져버릴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선생님께 편지를 쓸까 해서 붓을 들었다가 10줄 정도 쓰고 그만두었다. 쓴 부분은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선생님께 그런 이야기를 써봤자 소용없을 것 같기도 했고, 전례를 비추어 볼 때 도무지 답장을 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외로웠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답장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6. 8월 중순쯤 되어 나는 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안에 지방중학교 교사 자리가 있는데 가겠느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친구는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스스로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는 친구였다. 이 자리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제안이 온 것이었으나 더 좋은 지방으로 이야기가 되어 남은 자리를 나에게 양보할 생각으로 일부러 소식을 전해온 것이었다. 나는 즉시 답장을 보내 거절했다. 아는 사람들 중에 아주 애타게 교사 자리를 찾는 이가 있으니 그쪽으로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썼다. 나는 답장을 보낸 뒤 아버지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다. 두 분 모두 내가 거절한 것에 이견이 없는 듯했다.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더 좋은 자리가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 나는 두 분이 나에게 품고 있는 과분한 희망을 읽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갓 졸업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지위와 수입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다. 적당한 자리라는 게 요즘 같은 때엔 그리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형님과 저는 전공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니 두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도 졸업한 이상은 적어도 독립해서 살아가 주어야 이쪽도 면이 서지. 남들이 당신네 둘째 아드님은 대학 졸업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올 때 대답을 못한다면 나도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아버지는 떫은 표정을 지으셨다. 아버지의 생각은 오래 살아 익숙한 고향 밖으로 나갈 줄을 몰랐다. 그 고향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대학 졸업하면 월급을 얼마 정도 받겠느냐 묻거나 100엔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고 말하니 아버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체면 깎이지 않도록 갓 졸업한 나를 어디든 번듯한 곳에 앉히고 싶으셨던 것이다. 넓은 도심을 근거지로 생각하는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기엔 마치 발을 하늘로 향해 걷는 기괴한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나 자신도 실제 그런 인간 같은 기분이 종종 들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생각을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거리감이 큰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네가 자주 말하는 그 선생님이라는 분께라도 부탁해보면 좋지 않으냐. 이럴 때일수록 말이다. 어머니는 이렇게밖에는 선생님을 해석할 수 없으셨다. 그 선생님은 나에게 고향에 내려가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얼른 재산을 나누어 받으라고 권하는 분이었다. 졸업했으니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나설 분이 아니었다. 그 선생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가 물으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드린 줄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분명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또 무슨 이유냐? 네가 그렇게 존경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무언가 하고 있을 법도 한데 말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비꼬셨다. 아버지의 생각으론 능력 있는 자는 세상에 나가 다들 제자리를 얻어 일하기 마련이었다.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놀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계신 듯했다. 나 같은 사람도 월급이야 안 받지만 그렇다고 놀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 아버지는 이렇게도 덧붙이셨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침묵했다. 내 말대로 훌륭한 분이라면 분명 자리를 알아봐 주실 게다. 부탁해 보았느냐? 어머니가 물으셨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니? 왜 부탁하지 않는 게냐? 편지라도 좋으니 한번 써보렴. 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7.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의 병을 두려워하고 계셨다. 하지만 의사가 올 때마다 번거로운 질문을 던져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성격도 아니셨다. 의사 쪽에서도 조심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후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 듯했다. 적어도 자신이 사라진 뒤에 우리 집을 상상해보는 듯했다.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군. 애써 공부를 시켜놓으니 그 자식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이건 손도 안 쓰고 부모 자식을 갈라놓기 위해 공부시키는 꼴이나 다름없어. 공부한 결과 형은 지금 먼 타국에 있었다. 교육을 받은 인과로 나 역시 도쿄에 살 각오를 굳혔다. 이런 자식을 키운 아버지의 푸념은 본래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다. 평생 살아온 낡은 시골 집안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그려보는 아버지의 상상은 분명 쓸쓸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 집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 믿고 계셨다. 그 안에 사는 어머니 또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 믿으셨다. 자신이 죽은 뒤 이 고독한 어머니를 텅 빈 집에 홀로 남겨두는 것도 큰 불안이었다. 그런데도 도쿄에서 좋은 자리를 구하라고 나를 다그치는 아버지의 머릿속엔 모순이 있었다. 나는 그 모순이 우스우면서도 동시에 그 덕분에 다시 도쿄로 나갈 수 있음을 기뻐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자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척해야 했다. 나는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집안 사정을 자세히 적었다. 만약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테니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선생님이 나의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 또한 응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물정의 어두운 선생님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썼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이 분명히 올 것이라 믿고 썼다. 나는 편지를 봉에서 내놓기 전에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선생님께 편지 썼어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내 상상대로 읽지 않으셨다. 그래, 그럼 어서 보내렴. 그런 건 남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얼른 하는 법이란다. 어머니는 나를 여전히 아이처럼 생각하고 계셨다. 나도 실제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편지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차피 9월에 제가 도쿄로 올라가서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거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또 혹시 어떤 좋은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미리 부탁해두어서 나쁠 거 없잖니. 네. 어쨌든 답장은 올 테니까 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런 일에 꼼꼼한 선생님을 믿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끝내 빗나갔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선생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마 어디 피서라도 가셨나 봐요. 나는 어머니께 변명 같은 말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머니를 향한 변명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변명이기도 했다. 나는 억지로라도 어떤 사정을 가정해서 선생님의 태도를 변호하지 않으면 불안했다. 나는 가끔 아버지의 병을 잊었다. 차라리 얼른 도쿄로 떠나버릴까 생각하기도 했다. 아버지 본인도 자신의 병을 잊을 때가 있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으셨다. 나는 결국 선생님의 충고대로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꺼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8. 9월 초가 되어 나는 드디어 다시 도쿄로 떠나려 했다.
나는 아버지께 당분간 지금처럼 학비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다.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좋은 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도쿄에 가는 것처럼 말했다. 물론 자리를 찾을 때까지만이면 됩니다. 라고도 덧붙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자리가 결코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정이 어두운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그 반대를 믿고 계셨다. 그야 짧은 기간일 테니 어떻게든 마련해주마. 대신 길게는 안 된다. 자리를 잡는 대로 곧 독립해야 해. 본래 학교를 마쳤으면 마친 다음 날부터 남의 도움 같은 건 안 받는 법이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돈 쓰는 길만 알고 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모양이야. 아버지는 이외에도 여러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다. 그중엔 옛날 부모는 자식 덕에 먹고 살았는데 요즘 부모는 자식에게 먹히기만 한다는 식의 말도 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잔소리가 끝났을 즈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언제 갈 거냐고 물으셨다. 나에겐 빠를수록 좋았다. 어머니께 나를 좀 봐달라고 하렴. 그렇게 할게요. 그때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의외로 얌전했다. 나는 가급적 아버지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고향을 떠나려 했다. 아버지는 다시 나를 붙잡으셨다. 네가 도쿄로 가면 집이 또 적막해지겠구나. 어차피 나랑 내 엄마뿐이니까 말이다. 나라도 몸만 성하다면야 좋겠다마는 이 꼴이니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지. 나는 최대한 아버지를 위로하고 내 책상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흐트러진 책들 사이에 앉아 마음 약해진 아버지의 태도와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나는 그때 다시 매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요, 며칠 들었던 것과는 다른 쯔쿠쯔쿠보우시 애매미 소리였다. 나는 여름 고향에 내려와 끓어오르는 듯한 매미 소리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묘하게 슬픈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었다. 나의 애수는 늘 이 벌레의 격렬한 울음소리와 함께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듯 느껴졌다. 나는 그럴 때면 늘 움직이지 않고 홀로 나 자신을 응시했다. 나의 애수는 이번 여름 귀향한 이후 점차 정조, 징결을 바꾸어 왔다. 유지매미 소리가 애매미 소리로 변하듯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운명이 커다란 윤회 속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음 약해진 아버지의 태도와 말을 되새기며 편지를 보내도 답장을 주지 않는 선생님을 다시 떠올렸다. 선생님과 아버지는 정반대의 인상을 나에게 준다는 점에서 비교나 연상면에서도 함께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쉬웠다. 나는 아버지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아버지를 떠난다면 부모, 자식 간의 정에 대한 아쉬움만이 남을 뿐이었다.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다.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했던 그분의 과거도 아직 들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요컨대 선생님은 나에게 어스름했다. 나는 반드시 그곳을 지나 밝은 곳까지 가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선생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고통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나를 받아 도쿄로 떠날 날짜를 정했다. 구. 내가 드디어 떠나려던 참에 분명 이틀 전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만 아버지가 다시 갑자기 쓰러지셨다. 나는 그때 책과 옷가지를 담은 짐을 묻고 있었다. 아버지는 목욕 중이셨다.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러 갔던 어머니가 큰 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알몸으로 뒤에서 어머니께 안겨 계신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도 방으로 모셔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괜찮다고 하셨다. 만약을 위해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 머리를 식히고 있던 나는 9시쯤 되어서야 겨우 형식적인 저녁 식사를 마쳤다. 이튿날이 되자 아버지는 생각보다 기운이 좋으셨다.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걸어서 변소에 다녀오시기도 했다. 이제 괜찮다. 아버지는 지난 겨울 쓰러지셨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셨다. 그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럭저럭 괜찮았다. 나는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는 그저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의만 줄 뿐 다그쳐 물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출발일이 되었음에도 끝내
도쿄로 떠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갈까요? 나는 어머니와 상의했다. 그렇게 해주렴. 어머니가 부탁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원에 나가거나 뒷마당으로 내려가는 기운을 보시는 동안엔 태어나시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안절부절 못하셨다. 너 오늘 도쿄 가기로 한 날 아니었느냐? 아버지가 물으셨다. 네, 조금 늦췄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나 때문이냐? 아버지가 되물으셨다. 나는 조금 망설였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의 병이 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신 듯했다. 미안하구나. 라며 정원 쪽을 보셨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거기 내팽개쳐진 짐을 바라보았다. 짐은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단단히 묶인 채였다. 나는 멍하니 그 앞에 서서 다시 밧줄을 풀까 생각했다. 나는 앉은 채 엉덩이를 들썩이는 안정되지 못한 기분으로 서너 일을 더 보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명했다.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얼굴은 참으로 막막해 보였다. 나는 형과 여동생에게 전보를 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누워 계신 아버지에겐 별다른 고통이 없으셨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감기에 걸렸을 때와 똑같았다. 게다가 식욕은 평소보다 더 좋으셨다. 곁에서 주의를 드려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셨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맛있는 거라도 먹고 죽어야지. 나에게는 맛있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이 익살스럽기도 하고 비참하게도 들렸다. 아버지는 맛있는 것을 입에 넣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쌀과자 등을 구워달라 해서 바삭바삭 씹으셨다. 어쩜 이렇게 잘 드실까? 역시 속은 튼튼하신 건지도 몰라. 어머니는 실망해야 할 지점에 오히려 희망을 두셨다. 그러면서도 병환 중에나 쓰는 갈증이 난다는 식의 옛 표현을 무엇이든 먹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쓰고 계셨다. 삼촌이 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는 좀처럼 놓아주지 않으셨다. 적막하니 더 있어 달라는 게 주된 이유였지만 어머니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늘어놓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모양이다. 10. 아버지의 병세는 비슷한 상태로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다. 나는 그 사이 긴 편지를 규슈에 있는 형에게 보냈다. 여동생에게는 어머니가 보내게 했다. 나는 속으로 아마 이것이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두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소식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위급할 경우에는 전보를 칠 테니 그때 나오라는 내용을 써넣었다. 형은 바쁜 직책에 있었다. 여동생은 임신 중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엔 불러낼 자유가 없었다. 그렇다고 애써 시간 내서 왔는데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게 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나는 전보를 칠 시기에 대해 남모를 책임감을 느꼈다. 그렇게 분명한 상황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점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차역이 있는 마을에서 모셔온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그 의사의 주선으로 마을 병원에서 간호사를 한 명 부르기로 했다. 아버지는 머리맡에 와서 인사하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보고 묘한 표정을 지으셨다. 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렸음을 진작부터 자각하고 계셨다. 그러면서도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죽음 그 자체는 깨닫지 못하셨다. 이제 나으면 다시 한번 도쿄에 놀러 가보자꾸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법이니 말이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은 살아있을 때 해두어야지.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때는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라며 장단을 맞추고 계셨다. 때로는 무척 적막해 하셨다. 내가 죽으면 부디 엄마를 잘 보살펴드려라. 나는 이 내가 죽으면이라는 말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도쿄를 떠날 때 선생님이 사모님을 향해 몇 번이나 그 말을 반복했던 것은 내가 졸업하던 날 밤이었다. 나는 웃음을 띤 선생님의 얼굴과 재수없다며 귀를 막던 사모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의 내가 죽으면은 단순한 가정이었다. 지금 내가 듣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이었다. 나는 선생님에 대한 사모님의 태도를 배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달래드려야 했다. 그런 약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으시면 도쿄 놀러 가실 거잖아요. 어머니랑 같이요. 이번에 가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이 변해서요. 전차 노선만 해도 엄청 늘었거든요. 전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자연히 마을 모습도 변하고 게다가 시가지 개편도 있어서 도쿄가 가만히 있는 시간은 뭐 하루 이내 시간 중에 단 1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떠들어댔다. 아버지는 다시 만족스러운 듯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 병자가 있으니 자연히 집에 출입도 잦아졌다. 근처에 사는 친척들은 이틀에 한 명꼴로 번갈아 문안을 왔다. 그 중에는 비교적 멀리 살아서 평소 소원한 이들도 있었다. 어떨까 싶어 왔더니 이 모양이면 괜찮겠어. 말도 자유롭고 안색이 전혀 수척하지 않잖아. 라며 돌아가는 이가 있었다. 내가 돌아온 당시엔 너무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던 가정이 이런 일로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의 병세는 그저 좋지 않은 쪽으로만 흘러갈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삼촌과 상의하여 끝내 형과 여동생에게 전보를 쳤다. 형으로부터는 곧 가겠다는 답장이 왔다.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도 떠난다는 소식이 왔다. 여동생은 지난번 임신했을 때 유산했기에 이번만큼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시키겠다며 예전에 알려왔던 그 남편은 여동생 대신 자신이 직접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10일. 이런 어수선한 와중에도 나는 아직 조용히 앉아있을 여유가 있었다. 가끔은 책을 펴서 10페이지 정도 연달아 읽을 시간조차 생겼다. 한때 단단히 묶였던 나의 짐은 어느새 풀려버렸다. 나는 필요에 따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꺼냈다. 나는 도쿄를 떠날 때 마음속으로 정했던 이번 여름 동안의 일과를 돌아보았다. 내가 한 일은 이 일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런 불쾌함을 몇 번이고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여름만큼 생각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은 예도 드물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겠거니 생각하면서도 나는 싫은 기분에 억눌렸다. 나는 이 불쾌함 속에 앉아 한편으론 아버지의 병을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일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선생님을 한편으로 떠올렸다. 나는 이 불쾌한 마음의 양끝에 지위, 교육,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아버지 머리맡을 떠나 홀로 어질러진 책들 사이에 팔짱을 끼고 있을 때 어머니가 얼굴을 내미셨다. 잠깐 낮잠이라도 자렴. 너도 참 피곤하겠구나. 어머니는 나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다. 나 역시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기대할 만큼 어린아이도 아니었다. 나는 간단히 감사를 표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 입구에 서 계셨다. 아버지는요? 내가 물었다. 지금 잘 주무시고 계신단다.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어머니는 갑자기 들어와 내 곁에 앉으셨다. 선생님으로부터 아직 아무 소식 없니? 물으셨다. 어머니는 그때 나의 말을 믿고 계셨다. 그때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분명 답장이 있을 것이라고 어머니께 보증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대하는 그런 답장이 오리라고는 그때의 나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면서 어머니를 속인 것과 같은 결과에 빠졌다. 다시 한번 편지 써보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지를 몇 통을 쓰든 그것이 어머니의 위안이 된다면 수고를 마다할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용건으로 선생님을 다그치는 것은 나의 고통이었다. 나는 아버지께 꾸중을 듣거나 어머니 심기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훨씬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의뢰에 대해 지금까지 답장을 받지 못한 것도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편지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런 일은 우편으론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아요. 어차피 직접 도쿄로 가서 직접 찾아다니며 부탁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 모양이시니 너 언제 도쿄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안 가요. 낳는다 안 낳는다. 결론이 나기 전까진 딱 이렇게 지키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야 당연한 소리지. 지금 위독할지도 모르는 큰 병자를 내팽개쳐두고 누가 마음대로 도쿄 같은 데를 갈 수 있겠니? 나는 처음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가련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왜 이런 문제를 이 어수선한 와중에 꺼내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아버지 병을 제쳐두고 조용히 앉아 책을 읽을 여유가 있듯 어머니도 눈앞에 병자를 잊고 다른 것을 생각할 만큼 가슴에 빈자리가 있는 것일까 의아했다. 그때 사실은 말이다라며 어머니가 말을 꺼내셨다. 사실은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네 자리가 잡히면 참 안심하시겠구나 싶어서 말이다. 이 꼴을 봐선 도저히 제때 맞추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만 그래도 아직 저렇게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고 정신도 말짱하실 때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니? 가련한 나는 효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나는 끝내 단 한 줄의 편지도 선생님께 보내지 않았다. 12. 형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누운 채 신문을 읽고 계셨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무엇보다 신문만큼은 꼭 챙겨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리에 누운 뒤로는 무료함 때문에 더욱 그것을 읽고 싶어 하셨다. 어머니도 나도 억지로 반대하지 않고 가급적 병자의 뜻대로 해드렸다. 그런 기운이 있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아주 나쁘신 줄 알고 왔는데 꽤 좋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형은 이런 말을 하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지나치게 활기찬 말투가 나에게는 오히려 부조화스럽게 들렸다. 하지만 아버지 앞을 물러나 나와 마주 앉았을 때는 꽤 침울한 표정이었다. 신문 같은 걸 읽게 해도 괜찮은 걸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읽지 않으면 막무가내이시니 어쩔 수 없어. 형은 나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윽고 제대로 이해하시는 걸까? 라고 말했다. 형은 아버지의 이해력이 병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둔해져 있다고 관찰한 모양이었다. 그건 확실해. 아까 20분 정도 머리맡에 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조금도 없었어. 저 모습으론 어쩌면 아직 한참 더 버티실지도 몰라. 형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착한 여동생 남편의 의견은 우리보다 훨씬 낙관적이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여동생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고 계셨다. 몸이 그런 상태니 무리하게 기차 같은 걸 타서 흔들리지 않는 게 좋아. 무리해서 문안 오거나 하면 오히려 이쪽이 걱정이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뭐 이제 나으면 아기 얼굴이라도 보러 오랜만에 이쪽에서 갈 테니 상관없다라고도 하셨다. 노기 대장, 노기 마레스케이 죽었을 때도 아버지는 제일 먼저 신문에서 그 소식을 알았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다. 그때는 이제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 나중에 형이 나에게 말했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라며 여동생 남편도 동감하는 말투였다. 그 무렵 신문은 정말 시골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기다려지는 기사들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정성스럽게 그것을 읽어드렸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을 때는 몰래 내 방으로 가져와 남김없이 훑어보았다. 나의 눈은 오랫동안 군복을 입은 노기 대장과 궁녀 같은 복장을 한 그 부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비통한 바람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불어와 졸고 있는 나무와 풀을 흔들고 있을 한복판에 갑자기 나는 한 통의 전보를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다. 양복 입은 사람만 봐도 개가 짖는 이런 곳에서 전보 한 통은 그야말로 대사건이었다. 그것을 받은 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놀란 기색으로 일부러 나를 사람 없는 곳으로 불러냈다. 무슨 일이냐? 하며 내가 봉투를 여는 것을 옆에 서서 기다리셨다. 전보에는 잠깐 만나고 싶은데 올 수 있는가라는 의미가 간단히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히 부탁해두었던 일자리 이야기일 게다. 어머니가 단정 지으셨다. 나 역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형과 여동생 남편까지 불러들인 내가
아버지의 병을 내팽개치고 도쿄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갈 수 없다는 답장을 보내기로 했다. 가능한 한 간략한 말로 아버지 위독이라는 뜻을 덧붙였으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상세한 사정은 오늘 중으로 편지에 써서 우편으로 보냈다. 부탁한 일자리 이야기라고 철석같이 믿은 어머니는 정말 운이 없을 땐 어쩔 수 없는 법이지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다. 13. 내가 쓴 편지는 꽤 긴 것이었다. 어머니도 나도 이번에야말로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이틀 뒤에 다시 나 앞으로 전보가 도착했다. 거기에는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문구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아마 편지로 무언가 말씀해 주실 생각이겠지. 어머니는 끝까지 선생님이 나를 위해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것이라고만 해석하시는 듯했다. 나 역시 혹시 그럴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평소 선생님의 성품을 떠올려 보면 아무래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이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은 나에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어쨌든 제 편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테니 이 전보는 그 전에 보내신 게 틀림없어요. 나는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뻔한 소리를 했다. 어머니는 다시 그럴듯하게 생각하며 그렇구나라고 대답하셨다. 내 편지를 읽기 전 선생님이 이 전보를 쳤다는 사실이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뻔한 일인데도 말이다. 그날은 마침 주치의가 마을 병원장을 데려오기로 되어 있었기에 어머니와 나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두 의사는 함께 환자를 살핀 뒤 관장을 해주고 돌아갔다.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안정을 명받은 이후 대소변을 모두 누운 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해결하고 계셨다. 결벽증이 있는 아버지는 처음엔 일을 몹시거리고 싫어하셨으나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싫어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을 보셨다. 그것이 병세 때문에 머리가 점점 둔해지는 것인지 날이 갈수록 수치심 없이 배설하는 것에 개의치 않게 되셨다. 가끔 이불이나 시트를 더럽혀 곁에 있는 이들이 인상을 찌푸려도 본인은 오히려 태연해 하기도 했다. 다만 소변량은 병의 성질상 지극히 적어졌다. 의사는 이를 걱정했다. 식욕도 점차 쇠퇴했다. 가끔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해도 혀만 원할 뿐 목구멍으로는 아주 조금밖에 넘어가지 않았다. 좋아하던 신문도 손에 깬 기력이 없었다. 머리맡에 있는 돋보기 안경은 언제까지나 검은 케이스에 담긴 채였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던 사쿠라는 분, 지금은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 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는 오, 사쿠인가 하며 흐릿한 눈을 그쪽으로 향하셨다. 사쿠, 잘 와주었네. 자네는 건강해서 부럽군. 나는 이제 틀렸어. 무슨 소린가? 자네는 자식 둘을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조금 아프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지 않나. 나를 보게. 마누라는 먼저 가고 자식도 없네. 그저 이렇게 살아있을 뿐이지. 건강해봤자 무슨 낙이 있겠나. 관장을 한 것은 사쿠 씨가 다녀간 지 2, 3일 뒤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의사 덕분에 무척 편안해졌다며 기뻐하셨다. 조금은 수명에 대해 배짱이 생겼다는 듯 기분이 좋아지셨다. 곁에 있던 어머니는 그 기분에 휩쓸린 것인지 환자에게 기운을 북돋워주려 함인지 선생님으로부터 전보가 온 일을 마치 내 일자리가 아버지가 희망하던 대로 도쿄에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했다. 옆에 있던 나는 마음이 근질거렸으나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을 수도 없어 잠자코 듣고 있었다. 환자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거 참 잘 됐네요. 여동생 남편도 말했다. 무슨 일자리인지 아직 모르는 거니? 형이 물었다. 나는 이제 와서 그것을 부정할 용기를 잃었다. 나 자신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 일부러 자리를 떴다. (14) 아버지의 병은 마지막 일격을 기다리는 직전까지 진행되었다가 거기서 잠시 주저하는 듯 보였다. 집안 식구들은 운명의 선고가 오늘 내려질까, 내일 내려질까 하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지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정도의 통증을 어디에서도 느끼지 않으셨다. 그 점에선 간호가 오히려 편했다. 만약을 위해 한 명씩 번갈아가며 깨어있기는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적당한 시간에 각자의 잠자리로 물러나도 괜찮았다. 어떤 이유로 잠들지 못했을 때 환자가 앓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고 착각한 나는 한 번 한밤중에 자리를 빠져나와 만약을 위해 아버지 머리맡까지 가본 적이 있었다. 그날 밤은 어머니가 깨어있을 차례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팔을 굽혀 베개 삼아 잠들어 계셨다. 아버지 역시 깊은 잠 속에 가만히 놓인 사람처럼 고요하셨다. 나는 살금살금 다시 내 잠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형과 함께 모기장 안에 누웠다. 여동생 남편 많은 손님 대접을 받는 탓인지 혼자 떨어진 방에 들어가 쉬었다. 세키씨, 제부도 안 됐군. 저렇게 며칠이나 붙잡혀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세키는 그 사람의 성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니까 저렇게 묵어주는 거겠지. 세키씨보다 형님이 더 곤란하겠어. 이렇게 길어지니. 곤란해도 어쩔 수 없지. 다른 일도 아니니까. 형과 나란히 누운 나는 이런 밤 대화를 나누었다. 형의 머릿속에도 나의 가슴속에도 아버지는 어차피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어차피 가망이 없는 것이라면 하는 생각도 있었다.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말로 내뱉기를 꺼렸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형이 나에게 말했다. 실제로 형의 말대로 보이는 구석이 없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문 안으로 오면 아버지는 반드시 만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다. 만나면 꼭 나의 졸업 축하 잔치를 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다. 대신 자신의 병이 나으면 하겠다는 말도 가끔 덧붙이셨다. 내 졸업잔치가 취소된 건 다행이야. 내 때 결혼잔치는 아주 질색이었거든. 형은 나의 기억을 쿡 찔렀다. 나는 술기운에 휩쓸렸던 그때의 난잡한 광경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억지로 권하며 돌아다니던 아버지의 태도도 불쾌하게 내 눈에 비쳤었다. 우리는 그리 사이좋은 형제는 아니었다. 어릴 때는 자주 싸웠고 나이가 적은 내가 언제나 울음을 터뜨렸다. 학교에 들어간 뒤 전공이 다른 것도 완전히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학 시절에 나는, 특히 선생님과 접촉했던 나는 멀리서 형을 바라보며 늘 동물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오랫동안 형을 만나지 않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시간으로 보나 거리로 보나 형은 언제나 나에게 가깝지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 형제의 다정한 마음이 어디선가 자연스레 솟아났다. 상황이 상황인 것도 큰 원인이었다. 두 사람에게 공통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머리맡에서 형과 나는 악수를 한 셈이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형이 물었다. 나는 다시 전혀 엉뚱한 질문을 형에게 던졌다. 도대체 집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난 몰라. 아버지는 아직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하지만 재산이라 해봤자 돈으로는 빤할 거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선생님의 답장이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계셨다. 아직 편지 안 왔니? 하며 나를 다그치셨다. 15. 선생님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니? 형이 물었다.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는 대답했다. 나는 스스로 질문을 해놓고 곧 다른 이의 설명을 잊어버리는 형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 듣기는 들었다만 형은 결국 들어도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엔 굳이 선생님을 형에게 이해시킬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화는 났다. 다시 그 형다운 면모가 나왔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하며 내가 존경하는 이상 그 사람은 반드시 유명한 인사여야 한다고 형은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대학 교수 정도는 되겠거니 추측하고 있었다. 이름도 없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가 있단 말인가. 형의 생각은 이 점에 있어 아버지와 완전히 같았다. 다만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 놀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에 비해 형은 능력이 있는데도 빈둥거리는 건 한심한 인간일 뿐이라는 투의 말을 내뱉었다.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는 안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건 뻔뻔한 생각이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형을 향해 자신이 쓰고 있는 에고이스트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느냐고 되묻고 싶었다. 그래도 그분 덕분에 자리가 생긴다면 다행이구나.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니? 형은 나중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으로부터 분명한 편지가 오지 않은 이상 나는 그렇게 믿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입 밖으로 낼 용기도 없었다. 그것을 어머니의 성급한 짐작으로 모두에게 그렇게 소문내버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이를 부정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재촉이 없더라도 선생님의 편지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편지에 부디 모두가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기를 빌었다. 나는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안심을 드리고 싶어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듯 말하는 형 앞에서 그 외 제부나 삼촌, 고모들 앞에서 내가 조금도 개의치 않는 일로 신경을 써야만 했다. 아버지가 이상한 노란 것을 토했을 때 나는 예전에 선생님과 사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위험 신호를 떠올렸다. 저렇게 오래 누워 계시니 위장도 나빠질 수밖에 없겠지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형과 내가 거실에서 마주쳤을 때 형은 들었니? 라고 말했다. 의사가 돌아가면서 형에게 한 말을 들었느냐는 의미였다. 나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너 여기 돌아와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없니? 형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서는 어떻게도 안 될 거다. 형이 다시 말했다. 형은 나를 흙냄새를 맡으며 썩어가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보고 있었다. 책 읽는 것뿐이라면 시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게다가 일할 필요도 없어지니 딱 좋지 않겠니? 형님이 돌아오시는 게 순서죠. 내가 말했다. 나에게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있나? 형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형의 마음속엔 세상에 나가 이제부터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충만해 있었다. 네가 싫다면 뭐 삼촌께라도 도움을 청해야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머니는 어느 쪽이든 모셔야 할 거다. 어머니가 여기를 떠나실지 아닐지가 벌써 큰 의문이에요. 형제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부터 아버지 사후의 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16. 아버지는 때때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셨다. 노기 대장에게 면목이 없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불쑥불쑥 내뱉으셨다. 어머니는 기분 나빠했다. 가급적 모두를 머리맡에 모아두고 싶어 했다. 정신이 말짱할 때 자주 적막해 하시던 환자에게도 그것이 소망인 듯 보였다. 특히 방안을 둘러보고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는 반드시 오미츠 어머니 이름는? 하고 물으셨다. 묻지 않아도 눈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자주 일어나 어머니를 부르러 갔다. 무슨 일이세요? 하며 어머니가 하던 일을 그대로 두고 병실로 오면 아버지는 그저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다. 그러는가 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갑자기 오미츠, 당신에게도 여러 신세를 적구려 같은 다정한 말을 하실 때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말 앞에 반드시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고 나서는 또 반드시 건강했던 옛날의 아버지를 대조적으로 떠올리시는 듯 했다. 저렇게 가련한 소리를 하시지만은 저 양반 원래 아주 고약했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빗자루로 등을 내리치셨던 일 등을 이야기하셨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것을 들어왔던 나와 형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유품처럼 귀담아 들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눈앞에 어둡게 비치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도 아직 유언 같은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다. 지금 무언가 들어둘 필요는 없을까?
형이 내 얼굴을 보았다. 글쎄, 내가 대답했다. 나는 이쪽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환자에게 좋을지 어떨지 고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삼촌에게 상의했다. 삼촌도 고개를 갸웃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죽는 것도 한일 테고, 그렇다고 이쪽에서 재촉하는 것도 좋지 않을 테니. 이야기는 결국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는 사이 혼수 상태가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그것을 그저 잠든 것으로 오해하고 오히려 기뻐하셨다. 어머, 저렇게 편히 주무시면 곁에 있는 사람도 좀 살겠네요 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때때로 눈을 뜨고 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갑자기 물으셨다. 그 누구는 바로 조금 전까지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의 이름에 한정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의식에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생겨 그 밝은 곳만이 어둠을 꿰매는 하얀 실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연속되는 듯 보였다. 어머니가 혼수 상태를 평범한 잠으로 오해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혀가 점점 꼬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꺼내도 뒷부분이 불분명하게 끝나는 탓에 요점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말을 시작할 때는 위독한 환자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큰 목소리를 내셨다. 우리는 당연히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 귓가에 입을 대듯 해야만 했다. 머리를 식히니 기분이 좀 나으신가요? 응. 나는 간호사와 함께 아버지의 물베개를 갈아드리고 새로운 얼음을 넣은 얼음 주머니를 머리 위에 올렸다. 거칠게 쪼개져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주머니 속에서 자리를 잡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벗겨진 이마 한쪽에서 그것을 부드럽게 누르고 있었다. 그때 형이 복도를 따라 들어와 한 통의 우편물을 말없이 내 손에 건네주었다. 비어있던 왼손을 내밀어 그 우편물을 받은 나는 곧 의구심이 들었다. 그것은 보통 편지에 비하면 훨씬 묵직한 것이었다. 평범한 봉투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또한 평범한 봉투에 담길 만한 분량도 아니었다. 종이 한지로 감싸고 봉인된 곳을 정성스럽게 풀로 붙여두었다. 나는 그것을 형의 손에서 받았을 때 곧 그것이 등기 우편물임을 알아차렸다. 뒤를 돌려보니 거기에 선생님의 이름이 조심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다. 손을 뗄 수 없던 나는 곧바로 봉투를 뜯을 수 없어 그것을 슬쩍 품속에 집어넣었다. (17) 그날은 환자의 상태가 유독 좋지 않아 보였다. 내가 변소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형은 어디 가느냐며 보초 같은 말투로 다그쳤다. 아무래도 기색이 좀 이상하니 가급적 곁에 있어야 해. 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품속의 편지는 그대로 둔 채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머니께 물으셨다. 어머니가 저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은 누구라며 일일이 설명해주자 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실 때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누구누구 씨예요. 아시겠어요? 하고 다짐을 받으셨다. 도무지 여러모로 신세를 지는구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 머리맡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말없이 한동안 환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중 한 사람이 일어나 옆방으로 나갔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일어났다. 나도 세 번째로 결국 자리를 비우고 내 방으로 왔다. 나에겐 조금 전 품에 넣었던 우편물을 뜯어보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환자 머리맡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쓰인 분량이 너무 많아 한숨에 거기서 다 읽어내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특별한 시간을 훔쳐내어 그것을 읽기로 했다. 나는 질긴 포장지를 긁어내듯 찢어버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가로 세로 줄이 쳐진 원고지 같은 것에 정갈하게 쓰인 글들이었다. 그리고 봉투에 넣기 편하도록 4번 접혀 있었다. 나는 자국이 난 서양 종이를 반대로 접어 읽기 편하게 펼쳤다. 나의 마음은 이 엄청난 양의 종이와 잉크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싶어 놀랐다. 나는 동시에 병실 상황이 걱정되었다. 내가 이 글을 읽기 시작해서 다 읽기도 전에 아버지는 분명 어찌 될 것이다. 적어도 나는 형이나 어머니,
아니면 삼촌으로부터 불려갈 것이 빤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차분하게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읽을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저 첫 페이지를 읽었다. 그 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엮여 있었다. 당신으로부터 과거를 질문받았을 때 답할 수 없었던 용기 없는 나는 이제 당신 앞에서 그것을 명백히 이야기할 자유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당신의 상경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다시 잃어버리게 될 세속적인 자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지 않으면 나의 과거를 당신의 머릿속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가르쳐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그토록 굳게 약속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 됩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입으로 해야 할 말을 글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읽고 비로소 이 긴 글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의 일자리, 그런 것에 대해 선생님이 편지를 보낼 리 없다고 나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다. 하지만 글 쓰는 것을 싫어하시던 선생님이 어째서 그 사건을 이렇게 길게 써서 나에게 보여주려 하신 걸까? 선생님은 왜 내가 상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신 걸까? 자유가 왔기에 말한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다시 영원히 잃어버려야만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그 의미를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다. 나는 갑자기 불안에 휩싸였다. 나는 계속해서 뒷부분을 읽으려 했다. 그때 병실 쪽에서 나를 부르는 형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놀라 일어났다. 복도를 달려가듯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이제야말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것이라 각오했다. 18. 병실에는 어느새 의사가 와 있었다. 가급적 환자를 편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다시 관장을 시도하려던 참이었다. 간호사는 어젯밤의 피로를 풀기 위해 별실에서 자고 있었다. 서툰 형은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나의 얼굴을 보자 잠깐 손 좀 빌려줘라고 말한 채 자신은 자리에 앉았다. 나는 형을 대신해 기름종이를 아버지 엉덩이 밑에 받치곤 했다. 아버지의 기색은 조금 누그러졌다. 30분 정도 머리맡에 앉아있던 의사는 관장 결과를 확인한 뒤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 돌아가면서 만일의 사태가 있으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나는 다시 병고가 생길 것만 같은 병실을 물러나 다시 선생님의 편지를 읽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느긋한 기분이 될 수 없었다. 책상 앞에 앉자마자 다시 형으로부터 큰 소리로 불려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 불려간다면 그것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공포가 내 손을 떨게 했다. 나는 선생님의 편지를 그저 무의미하게 페이지만 넘겨갔다. 나의 눈은 정갈하게 칸안에 맞춰진 글자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읽을 여유는 없었다. 훑어볼 여유조차 없었다. 나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까지 차례로 열어보고는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접어 책상 위에 놓으려 했다. 그때 문득 결말에 가까운 한 문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들어갈 무렵에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요. 분명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타는 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술렁거리던 나의 가슴이 한꺼번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반대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정도씩 거꾸로 읽어 내려갔다. 나는 찰나의 순간에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을 알아내려 하며 어른거리는 글자들을 눈으로 꿰뚫어 보려 시도했다. 그때 내가 알려고 한 것은 오직 선생님의 아니뿐이었다. 선생님의 과거, 예전에 선생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겠노라 약속했던 그 어스름한 과거, 그런 것은 나에게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거꾸로 페이지를 넘기며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쉽게 주지 않는 이 긴 편지를 안달하며 접었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상태를 보러 병실 입구까지 갔다. 환자의 머리맡은 의외로 고요했다. 지친 기색으로 거기 앉아 계신 어머니를 손짓해 불러 어떠세요 상태는?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지금 조금 진정되신 모양이야 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아버지 눈앞으로 얼굴을 내밀어 어떠세요? 관장하고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하고 여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지는 분명하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정신은 의외로 흐릿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병실을 물러나 내 방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시계를 보며 기차 시간표를 확인했다. 나는 갑자기 일어나 허리띠를 고쳐 메고 소매 속에 선생님의 편지를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뒷문으로 밖으로 나갔다. 나는 제정신이 아닌 채 의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의사로부터 아버지가 2, 3일 더 버티실 수 있을지 그 점을 분명히 들으려 했다. 주사든 뭐든 해서 버티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했다. 의사는 공교롭게도 부재 중이었다. 나에겐 가만히 그의 귀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마음의 안정도 없었다. 나는 곧장 인력거를 기차역으로 몰았다. 나는 기차역 벽에 종이 한 장을 대고 그 위에 연필로 어머니와 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편지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으나 말도 없이 달아나는 것보다야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급히 집에 전해달라고 인력거꾼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단호한 기세로 도쿄행 기차에 뛰어올라 버렸다. 나는 덜컹거리는 3등 열차 안에서 다시 소매 속에서 선생님의 편지를 꺼내 비로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갔다.